선비님, 오늘 밤만 제 신랑이 되어주십시오.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폐가 안쪽 방. 낡은 병풍 앞에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붉은 초는 바람도 없는데 가늘게 흔들렸고, 작은 밥상 위에는 식은 밥 한 그릇과 술잔 2개가 놓여 있었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혼이 빠져 달아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을 굶은 가난한 선비 이문수는 달랐습니다. 그가 먼저 본 것은 처녀 귀신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이었지요. 문수는 마른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신랑 노릇은 하겠소? 다만 이 밥 먼저 먹어도 되겠소? 처녀 귀신의 얼굴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수는 밥상을 바라본 채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흘 굶은 신랑이 무슨 힘으로 신랑 노릇을 하겠소? 절 한번 올리려 해도 먼저 배를 채워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귀신이 나온다는 월영당에 들어간 가난한 선비는 죽기는커녕 처녀 귀신이 차려놓은 첫날 밤 밥상 앞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가 살아서 월영당을 나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 선비 분명 귀신에게 홀린 게야. 하지만 이문수는 그 밤 처녀 귀신이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첫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어느 산골 고을에 이문수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글은 배웠으나 벼슬길과는 인연이 멀었고 가진 것이라곤 낡은 도포 한 벌과 다른 집신 한 켤레뿐이었지요. 그래도 문수에게는 마음속 기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글 배운 사람이 굶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억울한 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수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해 늦가을 문수는 사흘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걷는 일조차 쉽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 문수는 따뜻한 국 냄새가 새어나오는 산골 주막 앞에 닿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배가 먼저 울었습니다. 주모, 밥 한 그릇만 외상으로 얻을 수 있겠소? 주모는 딱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마음은 그렇지만 장부가 이미 가득합니다. 더는 외상을 적을 자리도 없습니다. 문수는 희미하게 웃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막 안쪽에서 사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월영당 말이야. 어젯밤에도 붉은 불이 켜졌다더군. 처녀 귀신이 나온다지 않는가? 밥상과 술잔을 차려놓고 들어온 남자에게 신랑이 되어 달라 한다더군. 문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처녀 귀신이라는 말보다 밥상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월영당.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무너진 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밤마다 원한 맺힌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 하여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문수는 다시 주막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수에게 꽂혔습니다. 선비님, 설마 거길 가시려는 겁니까? 문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어있는 집이라 하셨지요. 지붕도 있고 밥상도 차려진다 하셨고요. 한 사내가 혀를 찼습니다. 거긴 귀신집입니다. 사람이 잘 곳이 못 됩니다. 문수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굶어 죽는 것도 목숨 나가는 일입니다. 귀신에게 홀려 죽는 것도 목숨 나가는 일이고요. 둘 중 하나라면 적어도 밥상 있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허, 굶주린 선비라 그런지 말도 참 구차하구먼.
문수가 돌아보니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중년 사내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험한길이었습니다. 험한길은 이 고을에서 돈과 문서로 사람들을 누르는 양반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척 돈을 빌려주고 끝내 집과 밭을 빼앗는 자였지요. 그는 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귀신집이라도 가서 제사밥을 얻어먹겠다는 게냐? 문수는 조용히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는 세상이라면 귀신집 밥상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요. 험한 길의 낯빛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좋다. 감나무 고개 아래로 내려가면 무너진 담장이 보일 것이다. 그 안쪽이 월령당이다. 허나 살아나오지는 못할 것이야. 문수는 허리를 살짝 낮추었습니다. 말리시는 분치고는 길을 참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 순간 험한 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의심보다 허기가 더 급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감나무 고개 아래의 폐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무너진 담장이 보이고 반쯤 열린 대문이 바람에 밀려 삐걱거렸지요. 문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뱃속이 다시 울렸습니다. 너는 참 때를 모르는구나. 귀신집 앞에서도 울다니. 그는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집 안쪽 방에서는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방 안 풍경은 소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붉은 초, 낡은 병풍, 식은 밥 한 그릇, 술잔 2개, 그리고 그 곁에 선 소복 차림의 여인, 마을 사람들이 말한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문수의 등줄기에도 찬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눈길은 결국 밥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처녀 귀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만 제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문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힘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밥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문수는 한참 밥상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노릇을 아주 못하겠다는 말은 아니오. 다만 그 전에 저 밥 한 그릇만 먹게 해주시오. 처녀 귀신의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수는 조금 머쓱한 듯 덧붙였습니다. 귀신 앞에서 밥부터 묻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면 용서하시오. 허나 사흘 굶은 선비에게는 밥상이 과거 급제보다 귀하오. 처녀 귀신은 한참 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밥상 앞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문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지만 굶은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지요. 문수는 밥을 한 숟갈, 또 한 숟갈 넘겼습니다. 방 안에는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처녀 귀신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러다 문수가 문득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의 귀신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목숨을 빼앗으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수는 그제야 낮게 물었습니다. 억울한 말이 있소? 있다면 해보시오. 내가 도망가지 않고 듣겠소. 그 말에 처녀 귀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수는 방 한쪽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붉은 초는 밤새 흔들렸고 처녀 귀신은 병풍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문수가 눈을 떴을 때
처녀 귀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밥상도 술잔 2개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문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오래도록 기다린 귀신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문수는 월령당을 나왔습니다. 밤새 잠은 설쳤으나 몸은 멀쩡했습니다. 문수가 주막 앞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비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문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 귀신도 보았고 밥도 먹었소.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문수는 그 틈에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다만 밥이 좀 식어 있더군. 귀신도 상은 차릴 줄 아나? 밥 때우는 재주는 없는 모양이오. 사람들 사이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험한 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험한 길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걱정하는 척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선비, 그 집에는 다시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오. 귀신에게 자꾸 가까이 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네. 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려는 고맙습니다. 허나 어젯밤 길은 이미 외웠습니다. 험한 길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문수는 그날 낮 마을 사람들에게 그 귀신집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처녀 귀신 이야기와 오래전 불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험한 길에 심부름꾼이 보이면 곧장 입을 다물었지요. 문수는 눈치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 귀신만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물가의 노파는 초령아 씨가 하고 말을 꺼냈다가 멀리 선 심부름꾼을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문수는 그 이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초령. 아마도 그 처녀 귀신의 이름일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문수는 다시 월령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처녀 귀신이 왜 자신을 신랑이라 불렀는지, 왜 밤마다 밥상과 술잔을 차려놓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었습니다. 안쪽 방에는 다시 붉은 초가 타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숨을 고른 뒤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과 같은 밥상.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술잔이 2개가 아니었습니다. 3개였습니다. 문수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 방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오? 그 순간 붉은 초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고 문수의 눈앞에 오래전 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먼지 쌓인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방이었습니다. 소박한 혼례 옷을 입은 젊은 처녀가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백초령이었습니다. 초령의 얼굴은 버림받은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기다리는 얼굴이었지요. 곧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축하하러 온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축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은 상위에 술잔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 3번째 술잔. 그것은 축하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초령의 혼례를 짓밟는 잔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문수는 다시 폐가의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풍 앞에는 처녀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였지요. 그 처녀 귀신은 아무 남자나 신랑으로 부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들어온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수는 술잔 3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험한 길이었군.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붉은 초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문수는 처녀 귀신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손끝은 방 바깥, 마당 끝에 오래된 감나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소? 처녀 귀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감나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새벽이 되자 처녀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재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문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끝에는 희미한 글자 몇 획만 남아 있었습니다. 초령. 그 이름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타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문수는 다시 마을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백초령이라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문수가 그 귀신집에서 살아나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우물가의 늙은 노파가 작게 말했습니다. 초령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소. 초령은 그 집 주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마음이 곱고 단정한 처자였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험한 길은 장례와 혼례를 도와준다며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서가 따라붙었습니다. 초령에게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날 밤 그 신랑은 신방에 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길을 막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신랑이 그 집으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집이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그 뒤 그는 초령을 버렸다는 누명을 견디지 못하고 고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문수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노파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막돌이라는 어린 하인이 있었소. 불이 난 뒤로 사라졌지. 사람들은 막돌이가 불을 냈다고 했지만 노파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험한 길의 심부름꾼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문수는 마을 가장자리 순막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피해 사는 사내 하나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막 안쪽에는 낡은 옷을 입은 사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으로 가려져 있었고 한쪽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문수의 눈은 그의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문수는 성급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은 몰아붙이면 더 깊이 숨는 법입니다. 그는 어렵게 얻은 보리밥 한 그릇을 순막 입구에 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막돌이라는 이름을 아시오? 순막 안쪽의 움직임이 뚝 멎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오. 사람을 해치려는 자가 밥부터 놓고 가지는 않소. 한참 뒤 순막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문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마을에서 들었소. 그리고 월령당에서 그날 밤 3번째 술잔을 보았소. 안쪽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막돌은 한참 동안 문수를 경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숨어 산 사람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을 리 없었지요. 문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하던 막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백초령은 혼례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신랑과 신부의 술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고 험한 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 위에 술잔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세 번째 술잔이었습니다. 험한 길은 초령에게 말했습니다. 신랑은 오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 이제 내가 살 길은 내 말을 듣는 것뿐이다. 그러고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집과 밭을 험한 길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긴 집이고 자신은 아직 혼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험한 길에 얼굴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는 초령의 손을 억지로 잡아 문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린 막돌이 달려들었습니다. 아가씨를 놓으십시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등잔이 넘어졌고 기름이 흐르며 불길이 병풍 쪽으로 번졌지요. 막돌은 초령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그의 손목을 덮쳤습니다. 초령은 그 순간에도 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험한 길의 손에서 문서를 빼앗아 힘껏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하나를 막돌에게 던졌습니다. 이걸 감춰라. 그것이 초령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막돌은 울며 문서 조각을 품었습니다. 험한 길의 심부름꾼들은 막돌을 끌어냈고 험한 길은 자기 죄가 적힌 나머지 문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 뒤 험한 길은 막돌을 협박했습니다. 입을 열면 그 집에 불을 낸 놈은 막돌이라고. 천한 하인의 말과 양반의 말 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믿겠느냐고 말입니다. 어린 막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길보다 험한 길의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막돌은 초령이 던져준 문서 조각을 작은 나무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도망쳐 숨어 살았습니다. 막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맡긴 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문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친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소.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오. 막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술잔으로 말하고 종이 조각으로 말할 뿐이오. 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입이 있소. 오늘은 도망치지 마시오. 그때였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집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막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험한 길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는 험한 길의 하인들이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작더미와 화로까지 놓여 있었지요. 땅 속에서 무엇이든 나오면 그 자리에서 태워 없애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험한 길은 마당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저 떠돌이 선비가 귀신에 홀려 이 집을 뒤지고 있다. 막돌이 나타나자 험한 길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저놈도 보아라! 10년도 더 전에 불을 낸 하인이 저놈이다. 막돌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때 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치면 그 밤은 영영 험한 길의 말이 됩니다. 막돌의 몸이 멈췄습니다. 문수는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 땅은 파헤치지 마시오. 험한 길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막돌이는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밀치고 감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험한 길의 하인들이 다시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더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분위기였지요.
막돌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문수도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팠습니다. 잠시 뒤 흙 속에서 작은 나무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본 막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수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불에 그을린 문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 조각 위에는 백초령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찍히지 못한 붉은 손도장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험한길의 이름까지 또렷했습니다. 험한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짜다. 저 떠돌이 선비와 겁쟁이 하인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문수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따질 곳은 그 집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함과 문서 조각을 들고 험한 길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도 험한 길은 고개를 세우고 버텼습니다. 떠돌이 선비와 천한 하인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소리쳤지요. 사또는 먼저 나무함에서 나온 문서 조각을 살폈습니다. 문서 조각은 오래되어 그을려 있었지만 백초령의 이름과 험한 길의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완전히 찍히지 못한 손도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험한 길, 이 문서를 모른다 하였느냐? 험한 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런 문서는 처음 봅니다. 그때 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라면 그것이 왜 월령당 감나무 아래 묻혀 있었는지도 몰라야 합니다. 험한 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문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문서라면 이것이 집문서인지 반문서인지도 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험한 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인들을 시켜 감나무 아래를 파헤치게 했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험한 길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게 넘어올 집이었다. 빚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른다던 문서가 이제는 자기에게 넘어올 집 문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이 바로 나오는군요. 모른다던 문서가 어찌하여 대감께 넘어올 집 문서가 되었습니까? 험한 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고을 사람들 절반이 내 문서에 묶여 있습니다. 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령 아씨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었군요. 그동안 험한 길에게 집문서와 반문서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갚은 돈도 장부에서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험한 길, 내가 빚을 핑계로 가난한 백성들의 집과 밭을 빼앗아 온 것이냐? 험한 길은 더는 당당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가세끈이 풀려 흙바닥에 끌렸고 늘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 고개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막돌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날 밤 자신이 본 일을 다시 말했습니다. 험한 길이 홀레방에 들어왔다는 것, 초령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는 것, 불길이 번진 뒤에도 문서를 챙겨 달아났다는 것.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험한 길이 두려워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험한 길과 그의 심부름꾼들은 붙잡혔습니다. 거짓 문서는 찢겼고 억울하게 빼앗긴 집과 밭은 하나씩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월령당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소문을 방패 삼아 산 사람의 입을 막아 온 험한 길. 그가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백초령의 누명도 풀렸습니다. 월영당은 더 이상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집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그 무너진 집을 고쳐 아이들을 가르치는 글방으로 쓰게 했습니다. 문수는 그곳에 작은 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외면하지 말라고. 사람을 겁주는 소문보다 사람을 살리는 진실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일러주었지요. 그날 밤 모든 일이 끝난 뒤 문수는 다시 그 집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초는 모두 타고 없었습니다. 밥상도 사라졌고 술잔 3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문수가 병풍 앞에 서자 희미한 달빛 속에서 백초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처럼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눈빛이 맑았습니다. 문수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처녀가 아니었지요. 끝까지 자기 집과 이름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초령의 눈가에 맑은 빛이 고였습니다. 문수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다 밤을 새우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편히 먹는 사람으로 태어나시오. 그 말에 백초령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문수는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백초령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원기가 아니라 억울함을 끝까지 묻지 않았던 사람으로 말입니다. 백초령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백초령의 모습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차갑던 기운 대신 따뜻한 고요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수는 감나무 아래 작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돌에는 백초령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처녀 귀신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만 신랑이 되어 달라던 그 부탁은 사랑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권세 앞에서 막힐 수 있어도 억울한 원한은 끝내 제 길을 찾아 나오는 법입니다. 술잔 3개가 남긴 이 기이한 이야기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고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